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최근 경기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기업이 어려워지면 자산 매각 같은 자구책부터 찾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올 초까지 상장사에서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한 금액이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게는 골프 회원권부터 크게는 상업용 건물까지 매각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LG전자는 PC 화면을 밝기를 70에서 80%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멀티탭 전원과 화면을 끄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계단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가 하면 GS칼텍스에서도 조도감지 센서로 공장 부지의 전기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휴일 주차장이나 창고 계단처럼 평소 통행량이 적은 구역에 조명 사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다이어트에 나서긴 했지만 이젠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에너지 절약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요? 5월 25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2주 전에 우리가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때 참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쉽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더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렇게 대외 활동 많이 하진 않는데요. 네. 지나다니다가 또는 어디 강연에서 마주친 분들이 그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 동네는 어떤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럼 일본을 따라가는 거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아닌 2부 이렇게 준비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본 부동산 그때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이랑 같은 문제들이 거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지방 인구 이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도 지방 소멸이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렇게 정도는 알고 계신데요.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일본은 인구 이동이 한 세 개의 기간, 이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196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인데요. 네.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해당됩니다. 이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해당되는 1960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의 각 중화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된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시들을 찾아서 지방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해당 도시로 많이 급격히 이주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됐던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요, 일본 경제가 이제 고도 성장기를 접고 안정기 또는 약간 후퇴기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때 어떻게 됐느냐, 주로 3대 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에 중화공업이 발달됐던 도시에 있었던 그 청년들은 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다시 지방으로. 예. 이게 말씀하신 3개 기간 중에 2기. 1기요. 1기가 여기까지가 1기예요. 예. 예. 그래서 1기의 마지막 부분은 예.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고향으로. 예.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일본 정부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 하나는 유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간 네. 유턴이 있고, J턴이 있습니다. J턴? 예, J턴은 네. 태어난 고향 근처의 중핵 도시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U는 아니고 그렇죠. 알파벳 J만큼 U에서 예. 조금 못 미친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군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경북 어디선가 태어났으면 대구 정도 같은 데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예. 이런 정도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이동은 1980년부터 1993년, 여기는 버블 기간까지 포함되는 시기인데요. 예. 다시 버블 기간이 포함됐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정말 불타올랐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일단 중화공업도 다시 한번 중흥이 되기도 했지만 예. 도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업이라든가 금융업까지 화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젊은 층이 다시 나는 이제 블루칼라 기름때 묻는 거 말고 나는 금융기관에서 에어컨 밑에서 일할래. 이런 선망의식까지 곁들여지면서 예. 특히 동경권에 많은 청년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버블 시기가 2기까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2기까지인 버블 시기는 어떻게 끝났느냐? 네. 결국 일본의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본 제품이 많이 외국에 안 팔렸겠죠. 네. 그래서 중화공업 단지가 있는 지방에 있는 중핵 도시들이나 거점 도시들이 급격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지방의 이런 중핵 도시나 거점 중화공업 도시에 있었던 많은 청년들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가는데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네. 고향 근처로 돌아갑니다. 또 제이턴. 제이턴이나 또 유턴. 네. 이때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본 것처럼 무조건 계속해서 동경으로만 찾아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기가 2000년대 이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 경제는 좀 뭐랄까요? 이렇다 할 만한 그렇습니다. 계속 활로를 못 모색해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엔고 현상이 유지됐던 게 초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조업은 지속적인 타격을 받고 네.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지방 투자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 3기부터는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까지 같이 곁들여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지방에는 유턴이나 제이턴을 하고 돌아갔던 청년들이 그 해당 고향 또는 고향 인근에는 자기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지방들이 소멸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도 할 게 없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가 인구까지 줄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청년들은 다시 이제는 동경권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쨌든 도시화가 됐다가 다시 고향 쪽으로 돌아갔다. 네. 도시화가 됐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지금은 도시화는 됐는데 이제는 인구 감소까지 겹쳐서 돌아갈 곳은 없어졌다. 네. 그럼 지금 일본의 지방 상황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까 1기, 2기, 3기에서요. 예. 1기와 2기의 인구 이동을 통상적으로 뭐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냐 하면요. 예. 풀형이라고 불러요. 풀형? 그러니까 당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쿄나 나고야나 뭔가 산업 거점 역할을 하던 도시에서 청년들을 자꾸 당겨오는 거예요. 예. 당겨오다 보니까 이거는 지방이 낙후됐거나 지방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간 거죠. 예. 그러다가 그 더 좋은 기회가 사라지니까 돌아갈 수 있는 지방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3기에 해당되는 2000년 이후에 전개됐던 대도시로 몰려가는 현상들은 흔히 말해서 푸시형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풀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매력적이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당겼다고 하면 예. 이제는 지방에 있어도 남아 있으면 힘드니까 오히려 그렇죠. 지방에서 밀어내는 쪽으로.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1기, 2기 때 인구 이동은 네. 만약에 동경권이나 나고야권이나 간사이권이나 이런 곳의 경기가 어려워지면 예. 다시 청년들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자나 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는데 이 3기 이후부터는 지역 경제가 워낙 취약해지고 지역의 인구 감소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이 진짜 미래를 다시 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지역들도 많아진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인구 소멸과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제조 거점 도시들의 경쟁력 약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3기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기간 동안 장기간으로 거친 것을 우리는 좀 단기간에 짧게 거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집약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지방의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문제라든가 지방 경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제가 알기로 뭐 이주비라든지 생활정착비라든지 생활보조금 특히 청년들한테도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둔다든지 해서 지방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예. 유인책을 주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지자체의 노력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아직 지방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일본 정부에서도 어쨌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이런 노력을 갑자기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이라든가 지역 그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급격한 하락,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인구 감소는 자연적 인구 감소, 즉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만 머릿속에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데. 그런데 사회적 감소가 더 컸던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청년들 원래 살고 있던 친구들이 다른 동네로 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비중이 예. 어떻게 보면 저출산으로 자연적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급격하고 훨씬 대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네. 지방 소멸이 훨씬 빨라지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훨씬 급냉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낳아서 하나하나 인구 숫자를 다시 늘리거나 이런 걸 대비할 게 아니라 청년들 유치하기 바빠진 시점이 바로 사회적 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유치하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했거든요. 뭐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청년이 우리 동네로 온다면 우리 일본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집 중에 하나를 사서 그 집을 청년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 공짜로 소유권 이전까지. 예, 등기부등본까지 다 너희 명의로 해줄 테니 예. 와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옛날 집 다 청소하고 다시 뭐 리모델링하고 그래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돈 들죠. 그런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예, 리모델링. 도배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파격적인 수준으로 많은 것들을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그럼 가면 뭐 합니까? 제가 거기서 뭘 먹고 사나요? 네. 그래서 초기에 여기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어업 활동에 종사할 때는 그 정착 자금도 대줬어요. 네.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더니만 또 가끔 어떤 경우만 일어났냐 하면 우리나라도 요즘 이런 현상이 많은데 네. 귀여, 귀촌, 귀농 그런데 가족들은 다 서울 어딘가 놔두고 중년의 남성분만 어떻게 보면 생계를 더 꾸려가기 위한 다른 형태의 경로를 찾고자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어쩌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자체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또 뭘 해줬냐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 동네에서 다니면 뭐 대학교 등록금까지 거의 커버해 줄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네. 뭐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네. 바로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앙정부도 이런 정책에 많은 뒷받침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전 국가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도심지로 넘어오면 인구 감소가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걸 뒤늦게 또 연구 결과를 확인한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예. 아마 자녀를 2명, 3명, 뭐 4명까지 낳을 수 있었던 청년들이 예. 도심으로 이주하면서 자녀를 안 낳기 시작한 거예요. 도심 생활이 좀 빡빡해서 그런가요?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도심에 들어오면 생계비, 거주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래서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네. 지방에 그 청년이 거주하고 있었을 때는 뭐 자녀를 얼마나 둘 겁니까라고 했었을 때 2명 이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선호도를 체크했던 사람이 동경권이나 이렇게 대도시로 이주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의사결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해봤더니 본인들이 지역에 자기 고향이나 이런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네. 본인이 자녀를 낳으면 그거를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 같이 키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혼자 나 좋은 직장 다닐래요. 나 뭔가 좋은 거 해볼래요 하고 서울로 이주를 해버리니까 같이 애를 키워줄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일가 친척들이 서로 뭐 품앗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볼 테니 다들 놀러 갔다 와 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지니까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제 가족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를 맡길 곳을 돈을 내고 또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일일 도우미 이런 것들을. 예. 근데 공공투자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예, 오늘 그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 제가 까먹을 뻔했네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다시 청년들이 오게 만들려면 네. 지역에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선 지금 기업들도 자꾸 도심지로 이주하고 또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러한 초기 자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투자로 지역에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거나 미술관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공원도 크게 짓기도 하고 또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지자체 산하에 산하공사, 공단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일본의 이게 뭐 지역 소멸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 경제가 이것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순환으로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투자가 효과를 못 보니까 예.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고요.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나 정부는 한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예산 중에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우리가 A라는 현의 일본 지자체에 살고 있는데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전에 이 현의 뭐 시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뭐 이제 시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미술관 지어서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네. 또 여기서 박물관 지어서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지어놨겠죠. 그럼 그 공공시설은 계속 유지해야 되니 거기 인건비, 전기료 계속 들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시장이 됐으니 저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문화예술 시설, 공원 또 짓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도 또 고정비가 또 나가겠죠. 그러면 시나 도나 현이나 이런 데의 예산이라는 건 결국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게 계속 공적 부분으로 집행했던 것들이 많다 보니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점점 비중이 늘다 보니 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 항목이 자꾸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어쨌든 유인책으로 공공투자를 계속했는데 그게 효과는 잘 못 보고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 지방소멸이라는 게 우리한테도 참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우리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퀴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지방소멸 현상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상황이 심각한데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교수님 이것도 근데 일본에서 벤치마킹 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2008년부터 일본에서도 진행을 했던 제도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객관식으로 해주세요. 그럴까요? 1번 고향세, 2번 대항독립 만세. 이 정도는 어때요? 야, 이런 세금 좋네요. 교수님 힌트가 저는 늘 매번 좋았는데 교수님도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설마 대한독립 만세는 어디다 쓰는 세금이죠? 그렇죠. 이거는 세금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세금. 정답은 오늘도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커피 2잔씩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로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지 일본처럼 될까요?
지금 제가 악담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예. 지금 제 소견으로는 일본을 조금 지역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듯한 흐름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예. 벌써 우리 지금 정답으로 내고 있는 이 퀴즈도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했고 일본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관광 산업을 육성했는데 네. 요즘 우리가 그러고 있고요. 또 공공 투자를 지방에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묘수가 지금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제대로 잘 분석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내놔야 네. 그리고 그게 잘 진행이 돼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우.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오승훈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나운서님 와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장동석 출판 평론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분은 수식어가 많습니다. 예. 작가이면서 평론가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한데요. 예. 수전 손택 이 편엔 타인의 고통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짓 이미지와 뒤틀린 진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사상의 자유를 굳건히 수호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 고전으로 부르고 싶은 책입니다. 네, 주요 내용은 어떤가요? 일단 그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타전되는 사진,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네. 사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력과 잔혹함 그리고 기아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자는 이런 상황이 이런 이미지들이 재앙의 이미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이 참혹한 전쟁이라든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 또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이 굶고 있는 이런 이제 사진이라든가 영상들이 사실은 TV를 틀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뭐라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런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진을 비롯한 숱한 이미지를 통해서 폭력과 잔혹함을 계속 본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 예. 이미지 과잉 사회가 되면 오히려 타국에서 발생한 참혹한 재앙을 화면을 통해 보는 오락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는 일종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그냥 안심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ARS 눌러서 1,000원, 10,000원 정도 보내고 끝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미지도 진짜 너무 과잉이면 공감이 일어나기보다는 아유 저럴 수 있네. 나는 아니지 뭐 다행이다. 근데 좀 마음은 쓰이니 ARS 정도나 해야지. 아 진짜 그렇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전 선택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의 이미지가 하룻밤에 진부한 유흥거리가 되는 순간, 볼거리가 되는 순간 말로만 참상에 정통해지고 계속 말을 하겠죠. 나 이런 거 봤는데 불쌍하더라. 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고 저자는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순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숙연해지는데요. 저도 분명 어느 술자리나 어느 저녁 자리에 내가 어떤 참혹한 영상을 봤는데 하고 뭔가 말을 던졌던 적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안주거리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경을 거스르고 소란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사진, 또 최근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자극적 이미지는 스스로 생존을 위해 갈수록 자극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좋아요를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예. 결과적으로 타인의 고통이 소비를 자극하는 주된 요소이자 가치의 원천이 되고 마는 거죠. 나는 이런 걸 팔아서 내 부를 쟁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물로 대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이런 악순환 때문일 수도 있다. 저자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타인의 고통 딱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타인의 고통이 우리가 어떻다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저자는 타인의 고통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이 악순환을 지적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말미에 가면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의 고통과 불행이 내가 누리는 일상의 작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늘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게 월드컵 때만 되면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노는 축구공이 여전히 아직도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이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책은 투명한 세계를 볼 수 있는 힘만이 타인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책 말미에 강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인의 고통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또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 서적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원래 학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뜻일 텐데요. 사실은 코로나, 기후변화 등 악재가 정말 가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위험하죠. 기술의 무한정 발전,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실제로 우리는 기술 발달, 그것에 대한 대응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들, 공감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어요. 책 서두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19 등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처음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 피해가 정말 상상 초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대규모 위기 앞에서 인류는 좀 무력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력합니다. 그렇죠. 그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다듬어서 이어줄 것은 결국 공감이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처음, 이 말 멋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코로나19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2년 동안 살 줄도 몰랐고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전대미문의 사건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전염병은 있었죠. 흑사병이라든가. 하지만 인류가 처했던 그 위험이 역사 이래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이 좀 느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들이 지금은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겪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일어난 대재난에 각국은 속수무책이었고 그 이유는 근대 산업 문명의 가치관이 연결의 세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은 이제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곳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기술력에 의해서 초연결 사회도 됐죠. IT 혁명이 이제 그것을 이어줬으니까요. 인류 생태계를 디지털 생태계로 바꾸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이 만나면서 세계는 오히려 더 분리되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던 과거의 방식은 계속 무너지면서 재앙이 일상화된 것이죠. 근대 산업문명의 사고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아마 이렇게 재앙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호모 엠파티쿠스, 즉 공감하는 사람, 공감을 통해서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모두를 위한 자유, 모두를 위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인 공감을 재발견해야 탈경계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세계 시스템 등 현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연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간은 과거 우리가 그랬듯이 공감하는 인간, 그러니까 호모 엠파티쿠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 생태계와는 달리 이익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생태계가 열려버렸거든요.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핵심 서비스로 무료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렴한 가격에 내세우고 있는데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그것에 대한 평가는 또 달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베이스 아래에서 무료 서비스 혹은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뭔가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연결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면 글로벌 기업과 공감하는 인간 어떻게 연결짓고 있나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 이메일 서비스라든가 검색 엔진 구글 어스 또 유튜브 구글 독스 같은 오픈 소스 무료 서비스를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용자와 연결되는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의 힘은 결국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보고 있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0년 4월 세상의 데이터를 해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는데 구글처럼 사용자 중심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한 초기 닷컴 기업 아마존은 또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를 비전으로 내걸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고속 성장했던 겁니다. 반면에 인터넷 검색의 개척자로 창업 초반 승승장구했던 야후 같은 서비스는 네. 유료화를 고집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번잡한 광고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이탈해버렸죠. 결국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결국은 물론 무료가 다 대안은 아닐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과 공감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저자가 보기에는 돋보이는 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야후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대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포문은 열었지만 그거를 사용자와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앱 판매 수입을 애플과 개발자 3대7 정도로 초기에 이익 공유 방식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수십억 명의 아이디를 활용했던 거죠. 앱 생태계를 지원한 덕분에 매력적인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경쟁사들은 앱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머물러 있다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어요. 네. 한국의 S사 경우도 고용한 앱 개발자 수십 명이 활동을 하는데 공급하는 앱의 규모로 앱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사실 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연결, 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혁신은 폐쇄가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아마 그때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나 봐요. 맞습니다. 여러 미래학자들이 2050년 전으로 특이점이 올 것이다. 특히 이 레즈 커즈와일 같은 사람이 이제 특이점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2050년을 상징하는 시그니처처럼 되었는데요. 또 유발 하레리는 2050년쯤 신인류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었거든요. 예. 문제는 저자가 보기에 여전히 세상은 20세기 경험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예. 특히 학교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새로운 과거의 산업사회 인간형은 개인주의 성향의 경제적 인간, 그러니까 호모 이코노미쿠스였는데 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이제 이익 공유를 매개로 자원을 연결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디지털 생태계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이 신인류들이 우리가 처한 사회와 자연 생태계는 물론 초연결 세계를 새롭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살아낼 것이다.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높았을 때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둔다.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지금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봐도 좋겠지만 여전히 세계는 좀 어둡습니다. 예. 네, 특히 전염병에 대해서는 2, 3년 후에 또 뭐가 온다는 그렇죠. 또 예측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넌 컨택트 트렌드의 심화, 보호주의 강화 등 이 단기적인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보호주의 강화는 경제 붕괴에 대해서 각자 도생식에 대응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 안 만나고 코로나 때 사람 안 만나고 이게 또 대안이었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새롭게 시대를 열어가는 인간형은 공감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변해 가야만 각자 도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저자는 아주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놀라웠던 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히려 각자 자신들 집에 갇혀 있고 혼자들 지냈던 적이 많은데 그때 오히려 더더욱 SNS를 통해서 누군가랑 내가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 있죠. 특히 이제 SNS 중에 하나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과만 친구를 맺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오히려 좋아요 누르는 것에 집착하면서 혹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세계를 공유하는 사람들만 연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들과만 공감하다 보면 세계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사람이 오히려 SNS가 우리의 고독을 방해하면서 세계를 닫힌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었죠. 저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SNS가 사실 불특정 다수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비슷한 부류들끼리의 소통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지 이걸 범위를 넓히지 않으니까 진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SNS에 좋아요 누르면서 고독을 이게 씹어야 되는 시간들을 상실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결과는 뭐냐? 경제적인 불안정도 아니고 개인의 공감대를 못 얻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민주주의가 쇠퇴한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고독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의라는 것 물론 우리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겠죠. 대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야기한 고독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함께 민주주의도 잃어버린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협력과 연대가 대재앙을 막는 최고의 해법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계가 잘 실천 못한다는 것이죠. 자국의 보호주의를 강화했고 여전히 강화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감하는 인간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국가와 세계가 이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대화와 타협 이것이 필요하다. 오늘 두 권의 책이 안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즌2 퀴즈 정답은 1번 고양새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1961님, 1182님, 7191님입니다. 오늘 끝곡은 신청곡으로 골라봤습니다. 2586님이 청해 주신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로 정해봤습니다. 2586님에게도 커피 쿠폰 당연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심 후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아침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